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서미애 작가님의 반가운 살인자입니다. 서미애 소설집 반가운 살인자의 표제작입니다. 서미애 작가님은 영화와 드라마로 더 유명하고요. 인간미 넘치는 소설로 한국 추리문학계에서 자기만의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가운 살인자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유호성, 김동욱 주연의 영화 반가운 살인자의 원작 소설이지요. 살인자라는 말만 들어도 오싹한데 왜 반가운 살인자가 되었는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반가운 살인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반가운 살인자 서미애. 또다시 목요일이 되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대로 비가 내리고 있다. 어제 아침부터 잔뜩 흐린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하늘은 정오가 지나면서 비를 뿌리기 시작했고 그 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지더니 자정 즈음에는 장마가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자정을 넘기며 비는 수그러들었고 지금은 귀를 기울여야 추적추적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비가 내린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그놈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같은 날, 어쩌면 비오는 창밖을 보며 살인하기 좋은 날이로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놈은 오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니, 꼭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놈을 만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첫 피해자는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를 배웅하던 여고생이었다. 새벽 5시가 안 된 시간, 도심의 한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어머니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관악구 신림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던 여고생은 괴한을 만나 흉기로 10여 군데를 찔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목요일이었다. 여고생이 죽고 한 달 뒤, 이번에는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여대생이 괴한에게 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피해자는 선배들과 회식을 한 후 밤늦게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과 마주쳤다.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목요일이었다. 그리고 2주 뒤 목요일, 이번에는 신대방동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역시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남자친구와 막 헤어지고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했다. 사건 직후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 구급차에 실려 갈 때만 해도 여자는 살아 있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덕분에 처음으로 범인에 대한 인상 차기가 밝혀졌다. 그녀가 남긴 말에 의하면 범인은 40대 남자로 보통 체격이며 검은 잠바를 입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비오는 목요일의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경찰은 아직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살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신문에서는 세 번째 사건부터 동일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신문이 그렇게 확신한 것은 몇 가지 공통점 때문이었다. 우선 사건 발생이 목요일, 그것도 비 오는 날이라는 것. 사건 발생 시각은 주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로 가장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는 것. 또 범행 장소는 가로등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으로 범인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흉기를 휘두르고 그대로 사라진다는 점 등이다. 범인은 오로지 살인에만 관심이 있는 듯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에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지갑이나 금품에는 손을 대지도 않았고
다른 어떤 폭행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6건의 사건이 모두 서울 서남쪽을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들이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이후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온갖 억측과 추리가 난무했다. 사건이 특정 버스 노선을 따라 발생한다거나 범인은 지하철 2호선을 따라 움직인다거나 흰옷을 입은 여자만 노린다 등의 소문이 사실인 양 떠돌았고 그 바람에 흰 블라우스 하복을 입어야 하는 여학생들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교복 착용을 거부하겠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제 막 여고생이 된 딸 할인의 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교복은 안 입기로 한 거냐? 선생들이 그런 말 듣겠어?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다면서 그 시간에 싸돌아 다니지만 않으면 된다고 오히려 훈계만 잔뜩 들었는 걸 뭐. 그래, 밤에만 안 돌아다니면 돼. 나는 건성으로 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식탁 위에 펼쳐놓은 신문에서 또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발견한 것이다. 가위로 기사를 오리고 있는데 구멍난 틈 사이로 할인이 빤히 나를 올려다본다. 도대체 이건 뭐하러 스크랩을 하는 거야? 딱히 좋은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뭐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하나.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지만 형사도 아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칠 게 분명하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며 적당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데 할인이 먼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다. 하긴 이렇게라도 소일거리를 찾아야지 뭐. 성인 오락실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바로 우리 동네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그 사건 덕에 무료하던 일상이 달라졌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면서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묘한 흥분과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 오린 기사를 스크랩북 위에 올려놓고 풀로 붙이기 시작했다. 이번 기사는 경찰청에서 이 사건들을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동일 범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결국 연쇄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는 내용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는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은 대응이다. 기사 하단에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의 사진과 함께 국내 첫 프로파일러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는 이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낯선 사람에 의한 이유 없는 살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범행 정황으로 보아 정신 이상일 확률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의 말치고는 실망스러웠다. 신문 기사만 챙겨본 나도 이런 말은 할 수 있다. 미국 FBI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의 나이나 외모, 가정 환경, 심리 상태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모양이다. 하긴 연쇄 살인이 수십 건씩 일어나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자료가 없으니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을 리 없고 그렇다고 미국식 프로파일링이 우리에게 맞을 리 없을 테니까. 아빠, 혹시 그거 들어봤어?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밑동부터 깨물어 먹던 할인이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 불쑥 말을 꺼낸다. 멀쩡한 요구르트를 얼려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정서불안 장애를 가진 것처럼 밑바닥부터 잘근잘근 씹어서 플라스틱 병을 분해하며 먹는 건 더 신경에 거슬렸다. 한마디 했다가는 또 잔소리가 될까봐 시선을 거두고 스크랩에 열중했다. 왜 빨간 마스크 말이야. 빨간 마스크? 이번 사건이 빨간 마스크의 짓이라는 얘기도 있어. 이런 한심한. 나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졌다.
할인에게 신문기사 스크랩 중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다. 피해자가 죽어가며 남긴 증언으로 분명 범인은 40대 남자라고 밝혀졌는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다니. 하필이면 여자만 죽이는 것도 범인이 빨간 마스크라서 그런 거래. 비 오는 새벽에 어둠 속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그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물어본대. 나 예뻐? 하하하하하. 얼굴을 들이대고 한참 심각한 듯 폼을 잡고 말하는 할인의 표정이 우스워 나도 모르게 폭소를 터뜨렸다. 내 웃음이 갑작스러웠는지 할인은 금방 셀쭉한 표정이 되었다. 진짜란 말이야. 진짜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그걸 믿냐? 참, 요즘 애들은 덩치만 컸지. 생각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다니까. 치, 간둬. 아빤 맨날 혼자만 잘난 척이야. 남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비웃기나 하고. 야, 비웃은 건 아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한 할인은 쾅 하는 문소리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빨간 마스크라니. 이런 여름밤 할머니가 들려주는 처녀 귀신 이야기 수준이 아닌가. 하긴 여고생인 할인과 친구들에게는 그게 더 믿고 싶은 가설일지 모른다. 오랫동안 한 동네에 살았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지나치며 인사하는 이웃이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범인으로 몰아붙이는 게 훨씬 공포감을 줄이는 방법일 테니까. 하지만 진실은 외면한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범인은 바로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할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조용히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기사 스크랩이 끝나자 식탁 위에 서울시 지도를 펼쳤다. 이미 6개의 붉은 표시가 서남쪽으로 몰려있다. 그 6개의 점은 정확히 우리 집 주변에 몰려있다. 놈의 다음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 각 사건 발생 지역들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려고 그동안의 정보들을 정리해가며 추리를 시작했다. 처음엔 떠도는 풍문처럼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2호선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새벽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면 굳이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떠올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었다. 더구나 범행 후 피해자의 피라도 묻었다면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가설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범인은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한참 동안 지도 위 붉은 점들을 이리저리 이어보며 사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할인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가시지 않았다. 무엇인가 자꾸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그게 뭐지? 뭐였지? 그렇게 생각을 더듬다가 그래, 빨간 마스크였다. 왜 이 단어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일까? 한참 기억의 창고를 뒤적거린 뒤에야 왜 빨간 마스크라는 단어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다. 대학 때 일로 기억하는데 85년쯤인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던 때였다. 화성에 사는 친구 한 놈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빨간 잠바를 입은 남자라는 목격자 증언이 있어서 평소 빨간 잠바를 즐겨 입던 친구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얘기였다. 단지 빨간 잠바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지만 친구는 꽤나 진지한 얼굴로 내가 지금 화성의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다고 했다. 그 친구 말고도 빨간 잠바를 소지한 청년 몇 명이 더 불려갔다가 풀려났다는 얘기다. 화성 주민 수백 명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제대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거나 얼버무릴 경우는
고문 수사까지 행해졌다고 했다. 그 친구와 한 동네에 사는 청년은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경찰서에 다녀온 뒤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몇 년을 끌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니 경찰들은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꼭 놈을 잡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 일로 친구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빨간 잠바를 아궁이에 쳐 넣었다고 했다. 그때 그 수많은 사건들을 저지르고 몇백 명이나 되는 경찰과 주민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놈은 정말 빨간 잠바를 입고 있었을까? 멍하니 두서없는 생각에 끌려가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도 위 한 지점이 붉게 주변을 물들이고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붉은 사인펜이 나도 모르는 사이 한 지점을 찍어 누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놈이 어디에 나타날까 하고 고심하던 차라 그 붉은 점을 보니 그것이 마치 놓치면 안 될 계시처럼 느껴졌다. 거실에 있던 뻐꾸기 시계가 1시를 알리자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백수 남편인 나 대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내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다. 거실로 나와 건넌방에 기척도 살폈다. 할인 역시 잠들었는지 방 불이 꺼져 있었다. 우산 대신 우의를 입기로 했다. 우산을 들 경우 시야를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쪽 손마저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비오는 목요일 새벽 아마 놈 역시 나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조용하고 은밀하게 거리로 나서겠지. 등줄기로 차가운 얼음 한 조각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 과연 그 붉은 점이 계시가 되어 줄 것인가. 모든 것은 운명에 맡겨보기로 하자. 밖으로 나오자 생각보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분무기로 뿌리는 물방울처럼 빗방울의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우선 집 주변을 확인했다. 혹시라도 이 밤늦은 외출을 아내나 할인에게 들키지 않았나 싶어 잠시 기다렸다.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둘러 지도 위에 찍혀있던 붉은 점을 떠올리며 그 지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큰 길로 나서자 도로 위에는 아직도 자동차 불빛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따금 나를 손님으로 오해한 택시가 내 곁에 머뭇거리다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불빛을 피해 인도 쪽으로 더 깊숙이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곁에 와서 속도를 늦추는 택시는 없었다. 지도상으로는 단지 붉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그 붉은 점은 수십 채의 집들과 골목과 가로등을 의미한다. 인적이 드문 길을 골라 다니며 가로등 불빛이 사라지는 어두운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놈의 흔적을 찾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1시간이 넘도록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놈은 오늘 7번째 희생자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을까? 아니면 안락한 이부 자리에서 자신이 죽인 자들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고 있을까? 비닐 우이 속으로 촉촉한 습기와 함께 땀내와 채취가 뒤섞여 올라왔다. 비도 거의 그쳐가고 갑갑하기도 해서 결국 우이를 벗었다. 주택가 골목으로 꺾어 들어서며 우이를 접기 위해 팔을 펴는 순간 누군가 골목을 나오며 내 어깨에 부딪혔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람을 발견했는지 그의 눈이 커졌다. 나 역시 갑작스레 나타난 사람 때문에 적잖이 당황스러워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짧은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고 이내 그는 잠바에 손을 집어넣으며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걸어갔다.
사내의 얼굴은 금세 머리에서 지워졌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우위를 구겨 넣었다. 골목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뭔가 아릿한 통증 같은 것이 느껴졌다.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신경을 자극하는 느낌. 손을 들어보니 팔뚝에 가느다란 상처가 생겼다. 손가락으로 상처를 만져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종이에 베인 상처처럼 순간적으로 스치며 생긴 상처라 피는 이내 멈추었고 잠시 상처 부근이 근질거렸다. 어디에서 생긴 상처일까? 우위를 펼쳐 뒤져 보았지만 상처를 낼 만큼 날카로운 장식물 같은 것은 달려있지 않았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몇 걸음 옮기던 나는 뭔가에 걸려 휘청거렸다. 발밑에 와 닿는 물컹한 느낌. 사람이다. 순간 머릿속에 비상등이 켜졌다. 팔뚝에 베인 상처, 몸을 돌려 큰 길로 나서며 두 손을 잠바 주머니에 찔러 넣던 사내의 뒷모습. 그놈이다. 그놈과 부딪힌 것이다. 발 밑에 쓰러진 여자는 이미 숨을 거둔 듯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혹시나 싶어 가슴에 손을 대보았지만 심장은 이미 멈추어 있다. 아직 체온은 따뜻하지만 심장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나는 몸을 돌려 미친 듯 달리기 시작했다. 잡아야 한다. 놈을 잡아야 한다. 몇 걸음만 뛰어가면 놈을 잡을 수 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는 것을 보았으니 방향은 알고 있다. 놈과는 불과 1, 2분 전에 만났다. 놈은 여자를 죽이고 현장을 벗어나다가 나와 마주친 것이다. 어쩐지 눈빛이 심하게 불안해 보였어.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다. 드디어 놈을 찾아냈다. 이제 놈을 잡기만 하면 된다. 지금 나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것이다. 사업 실패로 5억이 넘는 부도를 맞고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랑하는 딸 하린이었다. 어쩌다 아내와 연락이 닿을 때면 아내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다. 그러면 그 많은 빚은 내 죽음과 함께 사라질 테니. 하지만 하린은 돌아오라고 말해 주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아빠라도 좋다. 제발 돌아오기만 하라고. 결국 나는 하린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집은 넘어갔고 내 소유에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사람은 처갓집에서 빌린 5천만 원으로 허름한 14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아내에게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다. 아내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내게 무언가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곧 상황을 깨달았다. 나는 무슨 대책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아무런 답안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집에 온 내게 아내는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밖에서 지낸 2년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죽어버리라던 아내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때문인지 나는 서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할인이 없으면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이어지지 않았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산 부부였지만 그런 건 이미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한쪽에 걸려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같았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먹자니 왠지 꺼림직한 물컹하고 비릿한 고등어 통조림. 그래도 처음엔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았다. 하지만 신용 불량자에게
일자리 같은 건 없었다. 막노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여의치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결국 집에 들어앉아 하루 종일 잠만 잤다. 노숙자 생활을 하며 나 스스로에게 놀랐던 일 중 하나가 잠이다. 공원이나 지하도 어느 곳이든 몸을 기대기만 하면 잠이 들었다. 사업할 때 미처 자지 못했던 시간들이 비축되었던 것인지 자고 또 자도 여전히 졸음이 쏟아졌다. 사실 그것은 현실 도피였다. 잠을 자는 동안은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 말이다. 가끔은 엄지 손가락을 빨던 어릴 때 할인이 꿈에 나타나 하루 종일 내 기분을 가라앉게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도 역시 다시 잠을 청했다. 기분은 우울한 대로 접어두고 꿈속에서라도 할인을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어쩌면 나는 매일 잠만 자던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흔들리는 10,000원 전철에 떠밀리며 직장에 나가고 시간에 쫓기며 점심을 먹고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끔찍했던 것은 아닐까. 아내의 잔소리나 경멸 어린 시선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런 건 이미 노숙자 생활 2년 동안 단련될 만큼 단련되었으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할인의 아픈 눈빛이었다. 이 볼품없고 무능력한 아빠를 원망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눈빛이 아닌 안쓰러워하고 가엾게 여기는 눈빛. 2년 못 본 사이에 할인은 훌쩍 어른이 되어 있었다. 아마 집으로 돌아온 뒤 한 2달 동안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도 할인 때문일 것이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 나이지만 할인은 갑자기 철이 들어버렸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 무엇도 먼저 사달라고 하지 않았다. 반에서 유일하게 휴대폰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내 심장을 찌르고 싶었다. 친구들과 집에까지 와서 떠들고 싶지 않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했지만 나는 안다. 할인은 그런 일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할인의 배려를 깨닫게 될 때마다 나는 오히려 내 처지를 뼈저리게 느낄 뿐이다. 할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 같은 건 죽어버리라던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나는 사라지고 없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할인에게만은 무능력한 아빠로 남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아내의 서랍에서 나왔다. 생명보험 증서였다. 한창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실적을 위해 적선하는 셈치고 몇 개 들어두었던 보험이었다. 수혜자는 아내였다. 내가 죽으면 아내 앞으로 6억이 넘는 돈이 남겨진다. 부도가 나서 정신이 없던 와중에도 남편이 사라진 2년 동안 아내는 꼬박꼬박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그제야 죽어버리라고 했던 아내의 말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 나는 보험회사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만에 전화를 반가워하던 친구는 곧 다른 보험 상품도 권했다. 하지만 나는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행히 내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의 수혜자를 바꿀 수 있었다. 이것으로 할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조금씩 세상이 푸른 빛을 띄어가고 있을 때 집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잠시 후면 아내와 할인이 깨어날 시간. 서둘러 문을 따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는데 비로소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팔에 생겼던 상처는 이미 아물었다. 어디서? 하다가 여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했던 것이 떠올랐다. 아마 지금쯤 여자의 시체는 발견되었을 것이다. 현관 손잡이에 묻은 피를 수건으로 닦아내고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있는데 할인이 문을 열고 쳐다본다. 나는 얼른 손을 뒤로 감추고 할인을 향해 어색하게 웃었다. 왜 벌써 일어났어? 아빠는? 나야 뭐 낮에 많이 자서 일찍 깼어. 화장실 쓰려고? 금방 하고 나갈게. 할인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내 표정을 살핀다. 이럴 때면 무섭다. 얼른 문을 닫고 손에 남은 비누 거품을 씻어냈다. 할인이 보았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미 손에 묻은 피는 거의 다 씻겨 내려가고 없었다. 뒤늦게 일어난 아내는 늦었다며 아침도 먹지 않고 서둘러 집을 나갔다. 할인과 둘이 식탁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식사에 열중하고 있는 할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거실에 켜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들린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에 내보낼 후보 공천으로 바쁘고 상반기 경제 지수는 또 떨어졌다고 한다. 어떤 뉴스를 전해도 아나운서의 목소리 톤은 변하지 않는다. 그만 봐. 나 할인이 맞아. 어? 왜 아까부터 자꾸 내 눈치를 보느냐고. 눈치는? 내가 무슨 눈치를 봤다고? 다시 할인이 시선을 탁자로 떨어뜨린다. 그제야 내가 계속 할인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과민하게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 그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욕실 문을 열었다가 내가 있어서 당황했던 것이겠지.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태어난 척 식사를 계속했다.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늘 새벽 영등포구 물레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이 가슴에 칼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이 모 여인은 가족들의 옷을 사기 위해 야시장에 다녀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비오는 목요일 새벽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시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수사를 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언뜻 쓰러진 여자의 주변에 쇼핑백이 떨어져 있던 게 기억났다. 가족들의 옷을 사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야시장을 찾았겠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온 옷을 입은 가족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놈을 잡았어야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오늘처럼 우연히 부딪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 테니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내 앞에서 사라져 가는 놈을 잡지 못했다. 놈을 잡기 위해 큰 길로 뛰어갔을 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막 운행을 시작한 버스와 손님을 태우지 못한 택시들만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아빠, 왜? 뭐, 물 줄까? 뭐라고 그랬어? 못 들었는데. 아니야, 됐어. 그냥. 갑자기 허둥거리는 내가 이상했는지 하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빈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새벽에 사건을 전하던 텔레비전은 이제 날씨와 함께 다가오는 주말에 여행하기 좋은 곳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 산자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간단하다. 연쇄 살인범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 그러면 할인 앞으로 6억이라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혜자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는 이를 갈겠지만 내 목숨의 대가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도는 내가 정해도 되는 일 아닌가. 물론 보험금을 꼬박꼬박 낸 것은 아내지만 10년이 넘는 지난 세월을 내 덕에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그 정도 보답은 해야 계산이 맞는다. 아내의 서랍에서 보험 증서를 발견한 뒤 며칠 동안 그 보험 증서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했다. 아내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냥 덮어두기로 했다. 노숙자 생활 2년 만에 터득한 것은 세상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거리에 누워 사람들의 발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 보면 사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동동 걸음으로 바쁘게 살아야 할 거창한 일도 아등바등 허우적거릴 만큼 절실한 것도 없었다. 구름이 흐르다 비가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 것이다. 이미 몇 번이나 죽으려고 마음 먹었던 목숨이다. 아내가 그 목숨을 담보로 한몫 노린다면 못 줄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 찍힌 문자 메시지만 보지 않았다면 나는 그렇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지내다 아내의 통장에 돈 6억을 남기고 죽었을 것이다.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도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다.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여자의 육감은 놀랍도록 정확하다고 하지만 남자의 육감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다는 것과 할인 문제를 함께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물론 자기 자식이니 쉽사리 버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남편이 내게 했던 걸로 봐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할인 앞으로 보험금 지급을 돌려놓고 보험 약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다. 계약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했을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그런 보험도 있지만 내가 든 것은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했다. 친구는 설마 진심으로 죽으려는 건 아니지?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는 게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 가족들을 위해 생명보험에 들어놓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지급액이 사고사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한다.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죽을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신문에서 연쇄 살인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그래, 이거다. 나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 된다. 이미 몇 명이나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나 하나 더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이다. 다소 무모해 보이는 계획이었지만 사건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할 일은 그동안 발생했던 사건들을 정리해서 과연 범인의 활동 범위가 어디며 다음은 어디를 노릴 것인가 하는 점을 추측해 내는 것이었다. 경찰도 아닌 내가 겨우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범인의 다음 목적지를 찾아낸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목요일이 되면 무작정 집을 나서 여기저기 거리를 쏘 다니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 오는 목요일의 연쇄 살인범은 맑은 날에는 결코 살인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도 비 오는 목요일만 외출하기로 했고 겨우 4번째 외출에서 살인범과 마주친 것이다. 아내도 할인도 없는 낮 시간 동안 나는 새벽에 만났던 살인범에 대해 생각했다. 막연히 살인범에게 내 목숨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하던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살인범과 마주치고 그의 눈빛을 보고 그가 죽인 희생자의 시체와 부딪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을 뿐이다. 내게 남아도는 무료한 시간들을 흥분과 스릴로 바꿀 무엇이 필요했을 뿐이다. 무능력한 나를 바꿀 자신도 없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도 몰랐다. 그렇게 계속되는 시간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갑갑했던 것이다. 몇 시간이고 멍하니 살인범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단 한 번 살인범과 눈길이 마주친 것은 몇 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왠지 그의 본질을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역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비 오는 목요일마다 칼을 들고 어둠 속을 방황하며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되풀이 될 때마다 범인은 자신의 문제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점점 더 깊은 구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뭐야? 풀어봐. 할인이 돌아오자 나는 기다렸다는 듯 할인을 식탁에 앉히고 상자를 내밀었다. 하지만 할인은 꼼짝하지 않고 내 얼굴만 쳐다보았다. 할인의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 급해져 얼른 상자를 풀어보았다. 어때?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이라는데?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휴대폰을 꺼내 할인에게 건네주었다. 열어봐. 번호는 아빠 마음대로 정했다. 팔짝팔짝 뛰며 기뻐할 거라 생각했는데 할인은 묵묵히 손에 들린 휴대폰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바꿀까? 이미 내 기분도 가라앉아 버렸지만 할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디서 났어? 할인아, 돈이 어디서 생긴 거야? 야 임마, 아빠 그 정도 돈은 있어. 선물을 받아도 기뻐하기보다 아빠의 빈 주머니를 생각하는 녀석.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슬프게 하는 걸 할인은 알고 있을까. 새삼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할인의 다음 말은 내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나를 쳐다보던 할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대체 할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다. 할인아, 놓으란 말이야. 아빠가 그런 무서운 짓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 어떻게 그런... 할인은 다음 말을 채 잊지도 못한 채 터져 나오는 울음을 틀어막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도대체 할인이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섬광처럼 번쩍 머리에서 하얗게 빛이 들어왔다 사라졌다. 그렇다. 할인은 욕실에서 피 묻은 손을 닦고 있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전하던 아침 뉴스. 2개의 퍼즐이 모이면서 할인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잘못된 그 퍼즐들은 차츰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있는 내 모습과 목요일 새벽마다 사라지는 알리바이, 이걸 할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것이고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보면서 결국 할인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연쇄 살인범의 정체가 빨간 마스크일지도 모른다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할인에게 그 정도 정황 증거들이라면 절대적일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할인을 붙들고 어떤 변명을 한다고 해도 할인은 듣지 않겠지.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 진범을 잡는 것이다. 진짜 연쇄 살인범을 잡아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할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쓸 수는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할인에게 그런 누명을 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살인자와 만난 이후 2번 다시 목요일에 어둠 속을 서성거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나는 다음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첫 번째, 혹시라도 그와 마주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다음 주를 기다리면 된다. 두 번째, 마주쳤을 때 그의 손에 죽게 되면 아쉽지만 누명은 벗을 수 있다. 그리고 할인 앞으로 6억이라는 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그를 잡게 되면 무슨 걱정인가. 할인에게 결백도 증명하고 범인 앞으로 걸린 현상금도 있을 테니 일석이조다. 어쩌면 골치 아픈 범인을 잡아준 공로로 경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 나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라고 했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살인자를 만나기 위해 목요일 새벽 거리로 나선 것도 그런 이유였다. 내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할인을 잃게 된다. 무엇보다 그것이 두려워 나는 등줄기 잔털들이 쭈뼛서는 느낌을 안겨준 그 섬뜩한 눈빛의 범인을 다시 찾아 나선 것이다. 또다시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 0.0001%의 확률도 없는 일이다. 그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나는 거미줄보다 가늘고 약해 보이는 가능성이 사실은 확률 100%의 현실이며 내가 거리로 나오기를 살인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요일 새벽 1시 30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무작정 집을 나섰다. 날씨는 잔뜩 흐렸고 하늘에는 무거운 구름이 가득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어쩌면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 보면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5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도시는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 때문인지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다. 도로 위를 지나는 자동차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차가 뜸한 도로를 걷다가 거리에 세워진 자판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동전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자 할인에게 주었던 휴대폰이 잡혔다. 할인은 끝내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 방문을 열었을 때 할인은 울고 있었다. 말을 걸었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 눈물로 젖은 손등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왔지만 조금 전 집을 나설 때 보니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 선물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것이다. 끈적한 자판기에 종이컵을 들고 돌아서는데 택시가 한 대 앞에 와 선다.
나를 손님으로 오해했나 싶어 고개를 돌리는데 차에서 운전자가 내린다. 그 역시 커피 한 잔이 그리웠던 것인지 주머니 속 동전을 짤랑거리며 자판기 앞으로 걸어간다. 이젠 여름이죠? 운전사가 자판기 앞에 서며 어색했던지 내게 말을 걸었다.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대답을 피했다. 그 역시 딱히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닌 듯 묵묵히 커피잔을 꺼내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한다. 다 마신 종이컵을 구겨 휴지통에 던지며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운전사가 다시 말을 걸었다. 시체를 본 건 처음이죠. 벼락에라도 맞은 듯 머리부터 전율이 흘러 발끝까지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이놈이다. 이놈이 바로 비오는 목요일의 살인자. 나도 모르게 고개가 휙 돌아갔다. 그는 태연히 커피를 마시고 있다. 다 당신이지. 남자는 나를 바라보고 반가운 친구라도 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눈빛 순간적으로 스치던 그날을 떠올리게 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놈의 눈빛은 지난번 보았던 그대로다.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칼날만 남은 것처럼 날카롭고 공허하던 눈동자. 어떻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날 허둥지둥 달아나는 당신 뒤를 밟아서 집까지 알아두었거든.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놈은 자신의 얼굴을 아는 목격자를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줄 모르고 어떻게 이놈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니.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손에 든 휴대폰이 느껴졌다. 할인이 어떤 기분으로 그 휴대폰을 다시 내다 놓았을지 떠올려 보았다. 그렇게 한참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날 죽이려고? 살인자가 손에 든 종이컵을 구긴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글쎄, 호기심이 생겼다고 할까? 그날 이후 내 몽타주가 전국에 깔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너무 조용하더군. 왜 경찰서에 가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지. 왜 경찰서에 가지 않았을까?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살인자와 마주친 충격 때문에 잠시 몸이 굳었고 그 뒤로는 피를 닦고 있는 모습을 할인에게 들킨 게 마음에 걸려 내 손으로 살인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경찰서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건 까맣게 잊어버리는 단순한 성격 때문이다. 그런데 목요일 밤 또 외출을 하는 걸 보고 나니 당신에게 흥미가 생겨서 말이야. 설마 나를 따라 목요일에 살인자가 되려는 생각인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람 몇 명을 죽이고 몇 개월 동안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며 경찰까지 우습게 만들었던 살인자가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진 별 볼 일 없는 놈이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내 웃음소리가 신경을 건드렸는지 그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다. 뭐가 우스운 거지?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계속 떠들어 주니까 무슨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모양이지? 한 번도 살인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너 같은 놈 뒤를 이을 생각도 없어.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의 표정이 한순간 돌변했다.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가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더욱 꼭 쥐었다. 어느새 그의 한 손에는 칼이 들려있다. 일부러 칼은 쳐다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 당혹감과 수치심, 어찌할 수 없는 공포감 같은 것마저 스며든 것처럼 보였다. 그가 몇 번 팔을 휘두르자
내 몸이 뜨거워졌다. 얇은 티셔츠에 피가 흥건히 젖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구나. 칼에 찔리면 이렇게 통증이 무지근하게 밀려오는구나. 마치 타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구경하듯 나는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을 하나씩 지켜보고 있다. 태연히 그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내 모습이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한 모양이다. 그는 휘두르던 칼을 거두고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가 우스운 거지?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쉰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있었다. 내 얼굴에 퍼지기 시작한 미소가 또다시 놈의 신경을 자극한 모양이다. 하지만 내 미소는 이내 고통스럽게 비틀리다가 사라졌다. 무릎에 힘이 빠진다. 저절로 몸이 꼬꾸라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간신히 몸을 끌어 자판기에 허리를 기대고 앉았다. 고개를 드니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검게 가라앉은 구름 여기저기서 섬광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곧 후두득 후두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머리를 들 힘도 없다. 고개가 앞으로 꺾이고 눈이 감긴다. 간신히 눈을 뜨고 보니 앞 가슴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내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추어 피가 흐르고 있다. 머리 위로 가슴으로 온 몸으로 비가 느껴진다. 내 몸 위로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온다. 몸 밖으로 나온 뜨거운 피는 비를 맞으며 빠르게 식어간다. 비와 섞인 피는 도로에 고이기 시작하더니 하수구를 찾아 흘러간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내려간다. 이 별 볼 일 없던 39 사내의 생명도 이렇게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손가락의 기운이 빠진다. 손에 든 할인의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걸 할인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녀석이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며 1시간이 넘게 용산 상가를 돌며 고르고 고른 건데 이게 마지막에 될 줄 알았으면 녀석의 자는 얼굴이라도 보고 나오는 건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할인의 뺨 위로 흐르던 눈물이 녀석의 손등에 툭 떨어지던 모습이 생각났다. 문득 얼굴을 적시는 빗방울이 할인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미 손을 들 힘도 남아있지 않은 나는 안간힘을 쓰며 손가락을 펴고 휴대폰 액정 화면을 확인했다. 집이다. 아내일까? 아니다. 아내는 이 휴대폰이 있는 줄도 모른다. 할인이구나. 어떻게든 전화를 받아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시야도 점점 흐려지고 귀를 울리던 빗소리도 점점 줄어든다. 내 심장이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생명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 겨우 휴대폰 폴더를 열었지만 그때 살인자가 휴대폰을 빼앗았다. 누구의 전화인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휴대폰을 귀에 대는 모습이 어렴풋이 시야에 느껴졌다. 눈이 감긴다. 머리로 손가락으로 겨우 지탱하던 척추로 느껴지는 이 소멸감. 죽음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만은 점점 예민해진다. 보도 블록을 때리는 빗소리가 폭포 소리처럼 들려온다. 그 커다란 빗소리 사이로 소녀 특유의 맑고 불안정한 할인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왔다. 아빠, 나야. 지금 어디야? 그러지 마. 난 아빠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다 알아. 아빠 죽으려고 그러지. 보험금 때문에 일부러 죽으려고 그러지. 저번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돈 필요 없어. 난 아빠만 있으면 돼. 돈 한 푼 없어도 노숙자도 상관없어. 그래도 내겐 좋은 아빠니까. 아빠
죽지 마. 절대 죽으면 안 돼. 집에 있는 게 싫으면 나가 살아. 보고 싶으면 내가 만나러 갈게. 아빠 듣고 있어? 듣고 있는 거지? 딴 생각 안 하는 거다. 약속해. 응?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빠. 한참 동안 살인자는 내 귀에 휴대폰을 대주었다. 덕분에 마지막으로 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지만 기운이 없다. 얼굴을 적시는 차가운 빗줄기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아빠여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 입을 움직이려 해보았지만 살인자는 휴대폰에 폴더를 덮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끝내 해줄 수 없었다. 흐릿해진 눈으로 살인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느낄 수 있다. 그도 역시 나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지. 나는 할인에게 해 주려고 모았던 마지막 힘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뭐라고? 잘 들리지 않는지 그는 내 얼굴 가까이 귀를 들이댄다. 나는 거의 입을 움직이지 않고 낮게 속삭였다.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했던 마지막 말이다. 반가웠어, 살인자.